이렇게 당의 이제 흐름, 그 다음에 리더십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또 순직 해병 특검 이걸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을 외환죄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인영의 이제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네. 예측했던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외환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환죄가 했는데 있을 것이다. 실제 전쟁을 유발해서 네. 실제 그 비상계엄의 여건을 만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이제 드러났죠. 그래요. 그 네. 메모를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영 메모를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크게 시각화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후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며 이렇게 쭉 이 방안을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제시를 했어요. 네. 자, 일단 1번을 쫙 보면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그렇죠. 북한의 예.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할 타겟팅을 전쟁을 정하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 전쟁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양 중심부. 그래서 저거와 사실은 매치가 되거든요. 저거가 11월 초에 저런 걸 주장 있었는데 10월인가요? 10월부터 10월 19일에도 했었죠. 있었고 뭐 예. 등등 있었는데 실제 11월 달에 한 10차례 정도 드론을 보내서 하잖아요. 그중에 평양은 15호 관저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진 15호 관저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하는데 그 전단 내용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일가를 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완전히 체면이 손상되잖아요. 그 전단이 또 반경 한 2km 내에는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핵심 부서에 다 떨어질 텐데 네. 그러면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도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딱 맞네요. 체면이 네, 손상돼 네, 이 네. 부분과 맞는 그렇죠. 도발 유도. 거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에 밝혔지만은 실제 적의 핵심 부대가 있는 지역, 적 4군단 있는 지역에도 한번 보내서 전단을 해서 체면을 구겼고요. 네. 그리고 아마 핵시설 이개소 삼지연은 우상하에 본거지잖아요. 저런데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완전히 체면이 손상이 되는 거고 원산 외국인 관광지. 그럼 외국인들도 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고 김정은 휴양소가 사실은 15호 관저도 그와 비슷한 맥락인데 네. 북한은 김정은 관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곳에 또 휴양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은 네. 반드시 북한은 도발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수사적인 위협만 하고 실질적인 군사 도발은 안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파병을 저때 준비하고 보내고 막 시작했잖아요.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2개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네. 도발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을 일상한다.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최종 상태란 거는 군에서 작전 명령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러이러는 전단을 보내고 뭐 무인기를 보내서 최종 상태는 미니멈 저강도 드론 분쟁을 일상화하고 최종 상태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게 미니멈으로? 되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언제든 할 수 있는. 네, 저건 국지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미니멈이에요, 저거는. 미니멈. 국지전 할 수 있는 저런 상태. 국지전. 그러면 비상계엄이 되는 거고 맥시멈 저기는 안 나오는데 예. 별도 메모지에 보면 맥시멈은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맞아요. 맥시멈 노아의 방주 뭘 의미하겠어요? 노아의 전면전을 의미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 예. 노아의 홍수. 예. 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잖아요. 네. 방주 외에는 그것은 그렇죠.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모든 것을 또 저들 멋대로 단기 독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우리가 차마 저렇게 할 것인가라고 의심하면서도 네. 우리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외환죄가 있다 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여인영의 메모 속에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전쟁까지도 불사했다. 아, 네. 충격적인데 이게 노아의 홍수, 네.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네, 그 네. 홍수인데 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동물 빼고는 그렇죠. 다 다 죽었거든요. 죽죠. 다 죽죠. 전쟁이 나면은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에서는 물에 잠기고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잖아요. 거기 산 사람. 노아의 동물. 방주에는 그 누가 네. 들어가 있었을까요? 거기 뭐 윤석열 내란 세력 핵심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참. 큰일 날 그리고 뻔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장기 집권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참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보죠. 네. 역사적으로 노아의 저런 홍수. 어떻게 대통령이나 저런 핵심들이 저런 생각을 했는지 네. 참 너무나 분노스럽고 어허. 그렇죠. 네. 그리고 연인형 메모 속에 보면은 뭐는 신뢰할 수 없음 아무것도 모름 뭐 저런 것들 이건 뭡니까? 이런 내용들은? 저거는 영은 적은 것 같아요. 박안수의 안에 있던 그 안. 계엄 사령관 박안수였잖아요. 네. 박안수는 신뢰할 신뢰할 수 수 없다.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예. 감정만 앞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고 강호의 사례를 참고해라. 강호는 제가 풀어보면 강호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작 사령관. 강호필. 강호의 사례죠. 강호필의 사례를 참고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강호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예. 처음에는 합류를 해서 믿을 만한 4명을 소개한다. 뭐 충성스러운 4명 속에 강호필이 들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중간에 좀 마음이 강호필이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란을 좀 뭐 그 관여하기 반대하고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설득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안이 좀 위험해지 있다.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박안수나 강호필이가 이너서클에 들어오면은 네. 그래서 이너란 건 이너서클이거든요. 핵심부로 그렇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너서클은 윤석열, 김용현 세계 사령관들 있잖아요.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만 계속 모임을 나중에는 하고 그다음 두 분이 별도로 대화해라. 유사시 기계적 조치 저거는 강호필 지작 사령관한테는 네. 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가 직접 통화로 해라. 아하. 모임엔 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 김용현이가 강호필한테 전화를 해서 아하. 윤석열을 바꿔줘요. 예. 그러면서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 대화를 해서 요까지는 하게 해라. 유사시 기계적 조치를 하게 하는 건데 유사시라고 하면은 저기는 비상계엄을 의미하는 거죠. 비상계엄시는 기계적 조치는 매뉴얼에 의해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군에서 그 예규나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대화를 해라.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지작 사령관 같으면은 지구계엄 사령관을 해요. 네. 지구계엄 사령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계태세 2급도 걸렸었잖아요. 그럼 전 부대를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네. 저런 걸 하도록 개별 지시해라. 저런 암호를 풀어봤을 때 저거는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까요. 제가 딱 김병주 보는 순간에 그렇더라고요. 최고위원이 이제 네. 풀어주시니까 역시 네. 아시니 군의 상황을 잘 네, 아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꼼꼼하게 준비했고 네.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끔찍하죠. 사전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했다. 예. 이너서클 들어올 사람, 그다음 서클에 들어올 사람까지 다 구분하고 실제 분석도 아주 잘했어요. 네. 실제 그런 사람만 딱 엮어낸 거죠. 네. 그런데 이 메모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네.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들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네. 적은 소극적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적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사항을 정확히 파악했다. 헌법도 이해를 했고 왜냐하면 헌법의 비상계엄 조건이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하잖아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요소가 사변도 전쟁과 비슷한 거예요. 예고가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통상 전쟁이라고 네.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건 사변이라 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 6.25 사변이라 했잖아요. 예고 없이 그렇네요. 불법 예, 남침을 해서. 예고 없는 공격. 저게 비상계엄의 조건은 95% 이상이 북한 변수에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 또 남침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행동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헌법을 정확히 이해한 거고요. 네. 그리고 북한 사항도 정확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북한이 소극적이다 뭐 이런 것까지. 아. 네, 그래서 계속 무인기를 보낸 거죠. 한 10차례 보내고 계속. 그다음 헬기를 MDL 근처까지 막 위험하게 그렇네요. 북한이 아파치. 타격하도록 아파치를 비행을 시키고 위험한 비행을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획책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이 북한의 없었죠. 반응이 수사적 위험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김여정의 담화나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기 네, 때문에 네, 행동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여인영은 적 행동이 먼저라는 것을 네. 확실히 알고 네. 그것도 얘기 계속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지전 내지는 예.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렇네요. 저 메모와 그 팩트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연결돼서 이미 그 윤석열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실제 본인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고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게 전면전이나 전쟁까지 유도를 했다. 참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새겨 보고 이런 네. 상황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네, 네. 뭐 이미 알려진 바지만 이 정치인들 이름을 이제 쭉 거명하면서 네. 아 이거 다 이제 수거하는 그런 대상의 이름도 네. 계속 이제 거론해 왔고 이름도 메모를 거기 통해서 보면은 메모가 그때 나오잖아요. 네 11월 9일자 메모에 보니까 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그러니까 아마 양정철의 오기 같고 조혜주 저 뭐 이렇게 메모를 보면은 네 메모 속에 또 암호를 풀 수가 있어요. 메모 속에 암호 양정철이라고 안 하고 양정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양정철을 그러니까 여인영은 양정철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시대는 잘 몰랐거든. 예 그러니까 저거는 누군가가 불러준 거를 쓴 거다. 아. 양정철을 양정천으로 오게 한 건 아니고 예. 듣다 보면 양정천인지 양정철인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처음 모르니까 들어보니까 처음 정확히 모르니까 예 그래서 양정천으로 한 것 같고 아하 저 의미는 누군가가 불러준 것 같다. 누군가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땐 윤석열과 김건희로 보여지는 거죠. 아. 왜 양정철을 였는가 하면은 예 부정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 거예요. 양정철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금부터 5년 전에 네 국회의원 선거에 그 당시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이해찬 그 당시 대표 체계에서 우리가 압승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압승할 당시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짠 분이에요. 그래서 21대 선거도 부정선거다. 네. 양정철이가 중국에서 배워와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덮어 씌우기 위해 양정철을 연 건데 사실 군에서 여인영은 그 당시 아마 대령급 정도 됐을 거예요. 대령이나 준장 정도. 군에서는 양정철이가 네. 실제 21대 민주당 그 선거 전략을 짰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양정철을 여인영이가 방첩사가 자체 판단해서 연 건 아닐 거고 네. 이제 불러주고 누가 네네. 그래서 김건희나 또는 윤석열이가 예. 불러줬는데 그 중에 김건희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게 봤던 게 최재형이가 나오잖아요. 최재형 목사. 그 최재형 목사한테 뭐 김건희는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군에서는 열 수 없는 인물이에요. 네. 양정철이나 그래서 저것은 아마 그 여인영 수첩엔 나왔지만은 메모에 네. 나왔지만은 김건희 윤석열이가 합동작으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주죠. 그렇네요. 네. 오늘 김명주 최고위원의 분석 네.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양정철 예. 양정- 원장이 민주원장이 21대 그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짰다는 걸 밖에 군에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어, 이 여인형의 메모를 통해서 네. 과연 여인형 뒤에 네. 누가 작용했느냐, 네, 역할을 했느냐. 예. 또 김건희 이름이 또 나오게 예, 되네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 윤석열은 네. 그 검찰 시절이고 아마 검찰총장 시절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전후니까 양정철 21대 네. 그 총선에서 양정철이 전략을 하고 핵심이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엮으려고 21대 부정선거도 부정선거다. 네. 양정철이 중국에서 부정선거 수법을 배워와서 뭐 했다 이렇게 예. 하려고 한 거고 아하. 22대 부정선거 뭐 이런 거는 예. 실제 김어준이 엮였잖아요. 김어준 뭐 여론조사 꽃이 부정선거를 주도했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드를 맞춰 봤을 때. 네, 그리고 사감도 들어갔고 네. 김건희에게 괴롭혔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재형 목사도 들어가 있고 아하. 보면은 네. 이름을 통해서도 이 뒤에 정말 이걸 준비해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네, 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여인형 메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외환 혐의,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촘촘한 꼼꼼한 그런 계획,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재판에 나와서 좀 충격적인 또 얘기를 했었죠. 네. 어제 사실은 성관이 이 출동, 이거는 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윤석열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 당시 지휘관의 주장과 다른 얘기 또 윤석열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관이의 방첩사가 출동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칼을 든 군인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무슨 자유로운 분위기입니까?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 네. 거죠. 총칼 지휘관들조차도 항명제가 두려워서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거기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요원들 네. 엄청 공포감이 많았죠.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막아 세웠는 저 다행인 것이지. 네. 실제 자유로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죠. 총칼 든 군인들이 점령하겠다고 출동하고 하는데 네. 어떻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참.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재판에서 하고 있는, 뭐 지난번에 소맥 말아 먹었다는 그 얘기도 참 네. 열심히 뭐 한남동 그러니까요. 고깃집 김치까지 얘기하면서 네. 했던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네.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밝혔잖아요. 음. 폭탄주 그것도 국방부 장관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핵심 사령관들 모아놓고 앉자마자 폭탄주 돌리고 네. 해서 한 20잔씩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고주망태가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정상적인 생각을 뭐 대통령이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장관은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가 또 문 사항이 있으면은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 또 국방부 장관 주요 사령관들은 네.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직이에요. 음. 그러면은 술도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술판을 벌리고 그것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만들고 그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실제. 그걸 자기 입으로 구전돼서 뭐 폭탄주 돌리고 뭐 술 많이 마신다라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자기 입으로 돌린다는 거를 예. 참 예, 고백을 한 셈이 됐고. 네. 자, 이 재판 오늘은 또 최혜병 특검, 순직 해병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국면인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근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실제. 임성근. 예. 그리고 윤석열 이번에 네. 나와서 하는데 오늘 또 뭐 나와서 책임 회피 위주로 하겠죠. 그런데 사실 윤석열의 경로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뺌할 겁니다 본인이. 그렇지만은 많지는 않을까 아는 사실이고요. 임성근의 태도 변화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변호사로 가면서 이제 입을 닫는 쪽으로 바뀐 네. 것 같아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뭡니까? 내란 세력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삼청동 안가 모임의 네네, 멤버이기도 안가 모임에도 하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최혜병 그쪽에도 침투해서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임성근이 나가서 입을 많이 열면은 분명히 윤석열한테 불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침묵으로 묵비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묵비권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네. 내란 세력이 침투한 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또 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군요.